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대통령 퇴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법적인 대통령 탄핵 절차와 향후 사법 처리 전망 등을 짚어봅니다. 최근 반려동물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에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상속에서는 반려동물 상속에 대해 다룹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역사 속에 남을 잊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날이 됐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오늘은 이번 주 대한민국을 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긴박했던 그날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대성 기자가 김기훈 변호사와 함께 비상계엄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계엄 선포,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김기훈 변호사와 비상계엄의 의미와 추후 사법 처리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87년도에 지금 현행 헌법이 개정되고 나서 88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처음으로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선포한 건데요. 어젯밤에 이제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또 핵심일 텐데 그날 긴급담화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은 국무위원 탄핵 남발과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제동이 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명분이었는데 이게 과연 계엄 선포 이유가 되는지가 궁금한데 헌법상 이 요건을 갖춘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엄 선포 이유는 헌법 77조 1항에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절차는 헌법과 또 계엄법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77조에 보면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면은 전시, 그다음에 사변,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탄핵,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 문제로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쟁점으로 해서는 전시 또는 사변 또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볼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는 전시, 사변,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절차 이게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논쟁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차상 짚고 넘어갈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되게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그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이 전원 사의를 표했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도 전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일단 뭐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사실을 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 계엄 선포 당일날 고위 공직자와 오찬을 가졌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 공직자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오늘 원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안 하셨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왔고 다른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의결을 안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상 위법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엄 종류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계엄 종류에는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그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은 뭐고 또 경비계엄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 좀 낮은 수위, 그다음에 좀 제한적 조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그다음에 사변, 국가가 기능이 아주 마비될 상태로 심각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다음에 사법부가 군사 재판으로 이관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경비계엄은 경찰권,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이렇게 취해지게 됩니다. 약간 경비계엄은 비상계엄보다 좀 낮은 수위, 그다음에 제한적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게 좀 위법이냐라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절차를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를 거쳤는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절차상 위반 아니냐? 헌법에 나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게 위반 아니냐라고 첫 번째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전시, 사변,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이냐에 대한 것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비상선포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그다음에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통고 문제도 지금 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계엄군이 이제 국회 폐쇄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 여야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이 들어갔었는데 이 계엄군보다 뭐 국회가 더 빨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탄핵 소추 대상이다, 뭐 아니면은 체포 대상이다 여부를 두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는데 변호사님 탄핵이나 체포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헌법에도 이제 탄핵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경우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탄핵 소추가 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 여부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에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그 심리로 참여하는 헌법소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현행 그 헌법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네, 좀 공백 사태가 좀 있죠. 예, 공백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소 재판관이 7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심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야당이 내란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게 적용을 해도 이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란죄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다음에 국헌 문란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동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행위가 비상계엄 행위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목적성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산 세력 위험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람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만 보고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사유들, 다른 정황의 사유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적으로는 입법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네. 했다고 하면은 그 목적성,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또 한 예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거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에 군인들이 국회 내부로 헬기를 타고 진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은 국회 그 외곽을 딱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행위가 과연 말로는 자유 수호 목적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목적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동이라고 하는 건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어제 그런 행위로 인해서 과연 폭동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법리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국헌 문란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국무위원들이 또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예, 한다 그러면은 예. 이 국무위원들도 처벌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공범으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통령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국헌 물론 목적이 있다라고 알면서까지 했다고 하면은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럼 그 국무회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처벌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예, 거기 말씀이시죠? 국무회의 들어갔던 사람이 아직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했는지 안 네네네. 했는지 그리고 또 명단이 누군지 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네네네. 그 사람들 조사를 해서 과연 이 국무회의 때 어떤 얘기가 주고받았는지 어떤 회의 내용이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공개가 되면은 이 국헌 물론 목적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이 어떤 법적 혐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전망하신다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경찰이 국회를 막고, 그 다음에 군대가 국회를 진입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런 행위가 또 경찰이나 군대의 행위가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내란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는 게 또 상당히 또 충격을 안기기도 했는데 일단 뭐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이 계엄군에게 뭐 다쳤거나 아니면 예. 뭐 장갑차에 뭐 치였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 시민이 다쳤다 이런다 그러면 법적 책임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민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국가 배상, 손해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계엄군 개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배상법 6조에 따라 가지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연대 책임으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 배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외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란죄, 그다음에 그런 행위를 법적으로 남용을 해서 직권 남용죄,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것도 형사적인 문제도 같이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큰 파장이 올 텐데 일단 뭐 사법부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예, 지금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극한 대립 속에서 이런 사태가 사실 벌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부의 강요들을 계속 탄핵하고 예산에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 어떠한 그 법리화 그리고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돼서 심리할 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되고 네. 사법부가 또 만약에 이 여러 가지 내란죄나 뭐 국지권 남용죄나 공무집행 방해죄로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기훈 변호사와 이번 계엄 사태의 의미와 추후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20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에 앞서 제53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순서로 서울지방변호사의 김정욱 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지난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으로서 회무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내건 모토가 법조계의 중단 없는 전진과 개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동안 운영하던 사무실도 정리하고 정말 전업으로서 여러 회원분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을 해왔는데 특히 여러 입법안들을 발의를 해왔습니다.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입법안들을 수없이 발의해왔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정말 수백 번씩 여러 국회의원님들, 유관기관, 또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그동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특히나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지방변호사 회장으로서 또 그 일을 해왔는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첫 번째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회원들을 위해서 늘려왔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복지 서비스들을 확대를 해왔는데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전국망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하고 늘려서 회원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무에 있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들어와서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연속성이 전혀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앞으로 많은 것들을 충분히 바꿔가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른 후보님들이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님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입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위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단순 변호사 경력만 놓고 보면은 저도 그분들과 별다르지 않고 저도 제가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한 20명 규모로 성장시킨 적도 있고 상당한 변호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회 업무라는 것도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에서 지방변호사 회장조차 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한 분조차도 대한변협에서 사무총장 정도의 중요한 그 임원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말고 거론되는 모든 후보님들 중에서는 변협이든 지방변호사회든 임원조차 해보신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그냥 완벽하게 이 외부에 있던 분이 오셔서 협회장으로서 와서는 바로 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벌써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회원들이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요구사항들 역시도 수많은 쟁점들을 검토해서 나온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전에 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앞뒤가 안 맞거나
또는 이해관계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가면서 어떤 정책들이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기존에 지금까지 회무를 거의 10년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부터 해서 상근직을 했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또 서울의 부회장, 그 다음에 서울의 회장을 2번을 했습니다. 이만큼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변호사 회원들을 위한 일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해왔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장 이 일을 전문적으로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최초로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으시죠.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간 대립은 변호사 업계의 고질적인 숙제라 볼 수 있는데요. 또 청년 변호사와 노장년층 변호사 간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협과 그 수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갈등은 이제 좀 많이 지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서울회장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정말 통합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대 간 갈등 또는 변호사회 내부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게 새롭게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체 변호사 중에 연령대로 보던 또는 어떤 기수로 보던 거의 딱 정확하게 중간에 속합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원래 한국 나이로 47살이 되는데 40 후반의 나이로서 가장 위아래 세대를 아우르기에 좋은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의 집행부를 구성하면서도 연수원 18기부터 로스쿨 9기까지 위아래 30년을 아울러서 골고루 구성을 해왔습니다. 여러 사내 변호사라든가 여성 변호사라든가 대형 펌, 소형 펌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왔는데 이렇게 좀 폭넓은 목소리를 듣고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돼야만 이 어떤 세대 간이나 직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의성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의 대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치적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친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야 막론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한 번도 휩쓸린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표가 정당을 갖지 못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변호사 대표가 자신이 정치적 입장을 너무 강하게 고수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변호사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법조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야 어떤 성향을 가진 회원이든 충분히 아우르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96대, 제97대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이 있다면요?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도 서울지방변호사의 117년 역사상 최초의 4년을 근무한 회장입니다. 사실상 근 30년 이상 중에 최초의 2연속 재선을 한 회장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은 개혁안들을 진행했고 특히 회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꼭 하나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법조 유사 직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법조 유사 직역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는 것이 공정사회에도 반할 뿐더러 우리 법조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정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폐단들을 낳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단을 끊고자 노력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여러 부처 관계자분들과 논의한 결과 올해 여름에 권익위에서 저희와 논의를 해서 전 정부 부처의 전직 공무원들의 자격취득 혜택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이것을 수용해서 내년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고요. 제가 역점 뒀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과를 내실 자신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방금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법안들이 보면은 디스커버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법안이 있고 또 외감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입법감사 부분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진의 윤리라든가 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노려서 여기에 변호사들이 외부 감사로서의 역할을
업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외관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제가 올해 발의에 또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들은 부가세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업에 부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계도 부가세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라는 것은 사실 일반 자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던가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 소액 사건들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또 제가 올해 발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부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추진했던 법안들은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고 변호사들의 역할을 늘리면서 법치주의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여러 국민들 사회에도 공헌이 되는 법안들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외부 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들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단속을 해서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외부 감리로서 객관적 제3자로서 가서 모든 현황에 대한 준법 감시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진했고 이것 역시도 발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들 간 경쟁도 과열된 상황인데요. 특히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미 발의를 했던 입법안들이 제대로 도입만 된다고 하면 변호사들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청년 변호사들의 일거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 더해서 변호사회가 해야 할 일은 직역을 이렇게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거의 10년간 지금 한 해도 안 빼고 청년 변호사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왔고 저도 멘토로서 항상 참여를 해왔는데 이 멘토링도 더 확대를 하고 또 청년 변호사들이 왜 취업 박람회 원래 올해 개최하려다가 이제 여러 여건상 못하게 됐는데 취업 박람회를 전국 단위로 좀 개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업을 막 하는 변호사님들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직접 알아보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 업계 나아가 법 쪽의 현안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요? 최근에 무엇보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나 AI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로펌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10대 펌에 진입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대 광고, 과장 광고나 또는 허용되지 않는 정관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거대 공룡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 분사무소를 마구잡이로 난립해서 설립을 하고 어떤 대기업의 시장 싹쓸이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오랫동안 대한변협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지방변호사회장단에도 대책을 건의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변호사회장 14분이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찬성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사, 본사 같은 명칭을 법에 허용되지 않은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고 본사무소, 분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확립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분사무소의 광고와 본사무소의 광고를 명백하게 분리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그게 본사무소가 뜨면서 흡사 이 분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본사무소에 맡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잘못된 그런 믿음을 주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에 있어서도 그 사무소에 있지 않은 변호사들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위 가장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규제도 반드시 이번에 도입하자고 결의가 됐고 무엇보다도 그 비변호사 출신 정관들의 홍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정관이라던가 또 어느 기관 출신 정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과대 광고를 해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서 비변호사 출신 정관의 광고를 금지하는
안까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했고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몇 가지는 이미 결의가 확정이 된 것들이고 추가적으로 뭐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광고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선임 사건 수에 대한 제한 같은 거는 현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유보적으로 지금 차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고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걸테크 플랫폼 문제가 있습니다. 한도 몇 년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로톡 같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회의 광고 규정 재정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정위의 어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변호사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부 승소를 하면서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것은 변호사회의 독립적 권한이다라고 명백히 인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이 결국은 모든 사업자들이 겉으로는 광고 업체라던가 또는 기술 회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회사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회사들이 있고 이게 이들의 목적대로라면 사실은 인터넷 브로커로서의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도권을 변호사회가 갖고 있고 또는 법무부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현행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적정하게 허용하고 또 발전을 만들어주면서 그 범위 밖에 있는 업체들은 명백하게 위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AI나 여러 신기술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AI 하면은 더 새로운 기술이니까 모두가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일견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선 다 허용되는 것처럼 잘못 호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해외 변호사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모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AI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그 시스템을 신뢰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리걸테크, AI 관련된 리걸테크들은 모두 다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은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못하고 의사들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듯이 AI도 마찬가지로 AI를 신뢰했던 국민들이 AI 질의했다가 그 답변을 가지고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법률 전문가가 도구로서 사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 방침이고 기존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합법적인 영역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일견 과거에 허용되지 않던 그리고 여러 폐단이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공정과 균형, 또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 앞두고 여러 유권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회원님들은 모두 현명하시니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후보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그동안 해왔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충분히 짐작 가능하실 겁니다. 과거에 직역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직역에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았던 후보가 갑자기 나와서 당선이 되면 여러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어떤 일보다도 저희 직역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법조계에서 수많은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회원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6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수사 당국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마약 사범의 저연령화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피플에서는 청소년들의 마약 접촉 루트와 처벌 수위, 재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법무법인 태하의 최희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십 대 마약 사범이 지난해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 변호사님도 현장에서 체감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체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약 사건을 해온 지 거진 한 10년 정도가 되어가요. 근데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다시 얘기해서 마약 사범들이 50대나 60대가 주축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전부터는 저희의 주요 의뢰인이 10대, 20대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10대와 20대의 이 젊은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어떤 루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하는 건가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구하기 힘들었었던 게 마약을 파는 지인이 있지 않으면 사실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도로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된 거죠. 5, 6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그램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마약을 찾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오히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훨씬 더 구매가 편해진 거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의 수법과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마약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약이 예전에는 대부분은 필로폰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층들이 마약을 소비하게 되면서 주로 소비되는 마약들이 케타민 혹은 합성 대마 혹은 액상 대마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액상 대마나 합성 대마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약이 용이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사기로 투약을 하는 방식이었다 보니까 뭐 혈관을 찾는 것도 어렵고 투약 방식이 좀 까다로웠었는데, 액상 담배 피듯이 손쉽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다 보니까 액상 대마나 혹은 합성 대마 쪽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요.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클럽이나 강남 일대에서 파티를 즐기는 약간 유희용 마약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계속 구매해야 되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범행 대상이 청소년들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보통 마약을 판매를 할 때 샘플로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 싸게 해서 먼저 접하게 한 다음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 호기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투약할 때 뭐 1, 20만 원, 뭐 비싼 경우에는 좀 더 그거보다 비싼 경우가 있는데 보통 1, 2회 투약량이 1,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구매를 못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호기심에 이제 한두 번 접해보는 거죠. 근데 한번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집에 어떤 이야기를 하든 혹은 뭐 불법적인 경로로 돈을 벌어서라도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 중독자들의 일상과 치료 과정들,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결국엔 알게 되잖아요. 단약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특히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식이 술, 담배도 아니라 마약에 손을 댔다라는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선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이나 시설이나 어떤 제도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어요. 혹은 청소년 아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됐다 하더라도 당장에 어디 가서 이 단약
치료를 받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전문적인 청소년들이든 혹은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나 방법들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마약 사범에 대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고 있는 형량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매매라는 것은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혹은 밀수입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어떤 마약류를 사는 행위 자체가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초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죄를 저지르기는 했으나 이걸 재판으로 넘겨서 처벌까지 받지는 않게 하겠다. 이제 그 기소를 유예하겠다라는 일종의 처분인데요. 가볍죠. 형사처벌 전력으로 남지도 않고 흔히 이야기하는 정가로 남지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10대 마약 범죄 중에서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학생들이에요. 물론 국내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는 대마에 대해서 합법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약류를 서스럼없이 접하게 되고 방학 때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 마약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약류 밀수입이거든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밀수입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선처가 없거든요. 실제 변호사님이 담당하신 사건 중에 유독 기억이 남거나 안타까우셨던 사건이 있을까요? 이제 단순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본인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잘못된 판단 하에 마약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과 몸이 정말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거든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마약을 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마약은 처벌보다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청소년을 포함한 마약 사범들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치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마약 사범에 대해 치료를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나마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기관이 인천의 참사랑병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단약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인천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은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나마 단약 어떤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는 있는데 거의 대기표 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았다, 어떤 상담 치료를 받았다, 여기에 어떤 걸 기부를 했다라는 것들이 양형자료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양형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정말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범의 치료는 어떤 점이 좀 성인과는 달라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은 아직은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단약 치료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전에 선제적으로 마약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술, 담배는 뭐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고 마약이 약간 그런 거예요.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보거든요. 언론에서 늘 나오는 게 마약으로 인해서 어떤 비극이 벌어졌다가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젊은 층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뭐 동경하는 어떤 대상이 마약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제가 하는 사건에서 이 친구가 마약을 했는데 LSD라는 마약을 했는데 이게 뭘로 널리 알려져 있냐면은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어떤 창의력을 발현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 미국에서도 약간 아티스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약류를 많이 투약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멋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마약을 투약하면 내가 동경하던 이런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마약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마약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마약 사건 사고,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보다는 마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고, 교육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상속, 오늘은 조금 색다르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외국의 부호들이 자신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거액의 재산을 상속시켰다,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샤넬의 디자이너인 라거벨트가 자신의 거액의 재산을 자신이 키우던 반려묘에게 상속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인도의 굉장히 큰 기업이죠. 타타그룹의 창립자인 라탄 타타 씨가 자신의 반려견인 그 셰퍼드 티토에게 한화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도 자신이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로 약 402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한가요? 네, 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따라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도 받을 수 없죠. 저희 민법상으로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과 같은 인간, 사람을 상속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이런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은 받을 수는 없지만 유언이나 신탁계약 등을 통해서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언이나 신탁 형태로 상속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동물 상속에 관한 주제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과제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어내봐라. 당시에는 이런 주제가 실제적으로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단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을 이 정관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재단이 운용이 되는데요. 이 민법 제47조 2항은 유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민법 제48조 2항은 유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재산이 재단법인에 이제 귀속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 즉 그 유언자의 사망 시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이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유언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그 재단법인의 정관을 내 재산을 재단법인을 위해 출연을 하면 내 사후에 그 재산을 내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해달라, 이런 목적을 이제 정관에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반려동물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더 보편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즉 신탁계약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신탁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탁계약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내 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되 조건을 부과를 하는 거죠. 이 신탁 재산을 너의 소유로 돌리는 대신 너는 이 재산을 특정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신탁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이미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이 법제화가 돼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신탁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런 종류의 신탁,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소위 펫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KB 국민은행에서 이미 펫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통한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신탁 계약이라는 건 꼭 기관이랑 체결할 필요가 없이 개인 사인 간에도 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개인을 수탁자로 정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 신탁 재산을 내 반려동물을 위하여 사용을 해달라라는 형태로 개인 간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도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유언 대신에 상속의 효과를 내는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이나 혹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아직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이런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조금 생소하고 또 관련 사례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 반려동물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 상속이라는 개념도 상소하고 그런 사례도 분명히 거의 저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내가 아무리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망 후에 이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는 상속은 아니라 어떤 내 재산이 반려동물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은 동물을 위해 재산을 사용을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단 설립 시에는 재단을 소유한 이 재단의 구성원들이 그 재산, 그 출연 재산을 사용해서 동물 복지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을 위한 재산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재단 내에서 재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동물의 복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재산 운용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을 본래 목적인 동물 복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확실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인간에게 이 동물 복지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책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이 재산 운용권자를 이 반려동물과 그래도 그나마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놓는다면 그래도 좀 더 믿을 수가 있겠죠. 혹은 아까 은행을 통한 그 펫신탁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재산의 운용권자가 기관이라면 큰 기관이라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재산 운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위험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관리자를 누구로 두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서 재산 관리자들의 자의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산을 어떤 형태로 얼마를 쓰고 이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의적인 행사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고 재산을 갑자기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내가 사료가 옛날에 먹던 것보다 갑자기 나빠졌다고 이걸 항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관이나 그러니까 재단 경우에는 정관, 그리고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사료는 어떤 제품을 쓰고 한 달에 얼마큼씩 제공을 하고 뭐 미용실은 몇 번 가고 그리고 아플 때는 어떤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모두 두어야지 이제 재산 운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하겠네요. 그럼요. 예. 이 사회적으로는 이런 상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편에서는 동물에게 재산을 남기는 게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바라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견해도 있을 거고 동물 상속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와야 될 돈이 이제 동물한테 가는데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상반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상속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 개선 작업이 느리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건요. 이미 동물보호법이라는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이제 바꾸자. 그러면서 그 내용도 보다 동물의 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개정안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려동물 상속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이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동물을 위한 상속을 고려하시고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정확히 상속을 하고 정확히 동물을 위해서 내 재산이 쓰일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인간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상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과 그 이후 모두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영석 변호사님,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